아내의 불륜 상대가 내가 10년간 가족처럼 키운 후배였다. 형님, 저 결혼합니다. 신부는 형수님이에요. 제가 10년간 친동생처럼 키운 후배가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니, 바람을 넘어서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죠. 제가 있는 자리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중견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김민석입니다. 아내 수진과는 결혼 15년 차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후배 강준호. 그는 제가 10년 전 신입사원 때부터 멘토링하며 키운 친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기 전까진요. 믿었던 후배, 집 열쇠까지 맡겼던 사이. 준호는 10년 전 제가 대리였을 때 우리 팀에 배치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눈에 띄었죠.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선배님, 커피 타왔습니다. 민석 선배님, 이 자료 제가 정리해 둘까요?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는 저를 따랐고 저도 그를 아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권하는 상사들로부터 막아주고 업무로 힘들어할 때 조언해주고 승진을 위한 스펙을 챙겨주기도 했죠. 3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준호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아내가 고기 구워줄 거야. 정말요? 형님 댁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날 준호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했죠.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형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준호 씨? 우리 남편이 매일 자랑하던 그 후배. 반가워요. 아내는 준호를 친동생처럼 반겼습니다. 저녁 내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준호는 우리 아들과 게임도 해줬어요. 형님, 정말 따뜻한 가정이시네요. 부럽습니다. 너도 나중에 이렇게 꾸리면 되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날부터 준호는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명절엔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준호를 위해 우리 집에 초대했죠. 준호야, 너 고향 부산이지? 명절에 못 내려가면 우리 집 와. 혼자 있지 말고.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5년 전 준호가 독립할 때 저는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트럭을 빌려서 짐을 옮겨주고 필요한 가구도 같이 사러 갔죠. 형님, 이거 너무 비싼데요. 됐어. 형이 사주는 거야. 신혼집 마련한다 생각하고.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준호에게 우리 집 열쇠를 맡긴 게요. 준호야, 예비 키 하나 줄게. 우리 부부가 외출했을 때 택배 받아줄 사람 필요하거든. 정말요? 제가 형님 댁 열쇠를 가져도 돼요? 당연하지. 넌 가족이잖아. 준호는 그 열쇠를 소중하게 간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줬고 우리가 여행 갈 때 화분에 물도 줬죠. 형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집은 제가 잘 지킬게요. 고마워, 준호야. 역시 너밖에 없어. 완벽한 신뢰 관계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죠. 형, 누나는 잘 지내시죠? 말투에 이상한 변화.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요. 준호가 회사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민석 형님 또는 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이라고 줄여 부르기 시작했죠. 형, 오늘 점심 뭐 드세요? 형, 이 보고서 확인 좀 부탁드려요. 처음엔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내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형, 누나는 잘 지내시죠? 누나. 형수님도 아니고 형수도 아니고 누나라고 불렀어요. 응? 수진이? 잘 지내지. 왜? 아, 그냥요. 요즘 못 뵌 것 같아서요. 너 우리 집 언제 왔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통화로. 택배건으로 통화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택배 때문에 아내와 통화를 했다고.
보통은 저한테 연락하지 않나? 그 후로도 준호는 종종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누나 요즘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너 수진이 어디서 봤어? 아, 저번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뵀어요. 인사드렸는데 형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나는 그때 출장 갔었나 보네. 네, 누나가 혼자 쇼핑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걸까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 정도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요. 그리고 한 달 전쯤 준호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형, 혹시 형수? 아니, 누나 생일이 언제예요? 응? 5월 17일인데. 왜? 아,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항상 잘 챙겨주시잖아요. 그래? 고맙네. 수진이가 좋아하겠다. 며칠 후 아내 생일날 준호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의 향수였어요. 여보, 준호한테 선물 왔네. 진짜? 준호가?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놀란 듯도 하고 당황한 듯도 한 표정이었죠. 뭐야, 준호한테 미리 말했어? 아니, 전혀. 아내는 황급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속에 든 쪽지를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보여줘봐.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쪽지를 찾아봤습니다. 아내 옷주머니에 있었어요. 누나 생일 축하해요. 항상 아름다우신 누나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준호. 누나. 또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다우신이라는 표현.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형수한테 쓸만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에 저장된 회사 동생의 정체. 다음 날 저는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놨죠. 여보, 누구랑 연락해? 응? 아, 친구. 무슨 친구? 대학교 동창. 오랜만에 연락 왔어.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내의 표정, 목소리 톤,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간 거죠. 평소라면 절대 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의심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아들 생일이었으니까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회사 동생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최근 대화 시간은 10분 전. 회사 동생?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무슨 회사 동생이 있을까요? 저는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사 동생 누나, 오늘 진짜 예뻤어요. 아내 그만해 히읗히읗 누가 봐. 회사 동생 형님은 출장 가셨죠? 아내 응, 목요일까지 부산. 회사 동생 그럼 내일 점심 괜찮아요? 아내 우리 집은 좀 밖에서 봐. 회사 동생 알겠어요. 그 레스토랑으로 갈까요? 아내 이응이응 거기로. 저는 손이 떨렸지만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일주일 전. 회사 동생 오늘 입으신 원피스 진짜 이쁘더라. 아내 고마워 히읗히읗 너 보려고 입은 건데. 회사 동생 진짜요? 누나 나한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아내 당연하지 요즘 너밖에 생각 안 나. 2주 전. 회사 동생 형님한테 미안해요. 아내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 동생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 알아. 근데 자꾸 보고 싶어. 회사 동생 나도요 누나. 3주 전. 회사 동생 어제 꿈 꿨어요. 아내 무슨 꿈? 회사 동생 누나랑 여행 가는 꿈. 아내 여행. 같이 가고 싶다. 회사 동생 언젠가 꼭 가요 우리.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동생의 프로필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제가 10년간 동생처럼 키운 그 후배, 집 열쇠까지 맡긴 그 후배, 가족처럼 믿었던 그 후배가 제 아내와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뭐해? 아, 그냥 TV 보고 있어. 아내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안 행사 사진 속 유독 가까운 두 사람.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 근처에서 아내를 미행했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준호를 만나는 것을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먼저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놓친 신호가 있었는지요? 집에 있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가족 행사 사진들이었죠. 작년 설날 사진. 우리 가족과 준호가 함께 떡국을 먹는 장면. 자세히 보니 아내와 준호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장 있었어요. 재작년 추석 사진. 준호가 우리 집에 와서 송편을 빚는 장면. 아내가 준호에게 송편 빚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가르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수가 동생한테 요리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필요 이상으로요. 제 생일 파티 사진도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사진이었죠. 케이크를 자르는 제 옆에 아내가 서 있고 그 뒤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준호의 시선이 케이크가 아니라 아내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형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준호가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준호야, 수진이랑 같이 찍어. 내가 찍어줄게. 네, 형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봤습니다. 준호의 손이 아내의 어깨에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포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손의 위치가 너무 낮았어요. 어깨가 아니라 등 쪽이었죠. 그리고 둘의 표정.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는 사진을 더 살펴봤습니다. 아들 생일 파티 사진. 준호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 그 옆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저를 볼 때와는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연스러웠죠. 가족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강원도로 놀러 갔을 때였죠. 준호야, 너도 같이 갈래? 혼자 심심할 텐데. 진짜요? 방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게 준호도 함께 여행을 갔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준호와 아내가 함께 걷는 모습이 많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앞서가고 뒤에서 둘이 천천히 따라오는 장면들이었죠. 한 사진에서는 준호가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요. 당시엔 준호가 정말 착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준호는 이미 그때부터 제 아내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더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후배가 입고 있던 옷 내가 사준 선물. 이틀 후 저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숨어서 준호의 퇴근을 지켜봤어요. 오후 6시 30분 준호가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준호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어요. 10분 후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가 내렸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보니 다르더군요. 아내는 평소에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하이힐까지 신었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려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내의 허리에 손을 올렸죠.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다시 봤어요. 준호는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산 모양이었죠.
두 사람은 준호의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는 한 호텔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봐도 될 것과 보면 안 될 것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제가 그를 믿고 아낀 1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런데 그날 준호가 입고 있던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비색 니트. 명품 브랜드였죠. 익숙한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준호 생일에 선물한 옷이었거든요. 준호야,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입어봐. 헐, 형님. 이거 비싼 건데요. 받을 수 없어요. 됐어. 형이 사주고 싶어서 산 거야. 넌 내 동생이잖아. 형님. 감사합니다. 평생 잘 입을게요. 그때 준호는 정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옷을 입고 제 아내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 니트 잘 어울리네. 자주 입어? 네, 형님. 이거 정말 좋아해요. 형님이 주신 거라 더 소중하고요. 그래? 다행이다. 아끼는 사람한테 입고 가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씁쓸했어요. 제가 사준 옷을 입고 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사람의 미소였으니까요. 아내의 외출 시간과 후배의 퇴근 시간이 겹치기 시작. 일주일 동안 저는 둘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기록을 정리했어요. 월요일 오후 2시 외출, 6시 귀가. 수요일 오후 1시 외출, 5시 귀가. 금요일 오후 3시 외출, 7시 귀가. 그리고 준호의 조퇴 및 반차 기록. 월요일 오후 2시 조퇴. 수요일 오후 반차.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조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준호는 인사팀의 병원 진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퇴를 신청했더군요. 한 달에 3-4번씩이나요. 저는 인사팀 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 요즘 자주 조퇴하던데 어디 아픈 데 있어? 아, 그게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후배분이시죠? 응, 걱정돼서 물어본 거야. 한번 챙겨주세요. 요즘 표정도 좀 어두워 보이던데. 표정이 어둡다고요? 저한테는 항상 밝게 웃는데요. 저는 준호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디 아파? 병원 자주 간다며?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좀 그래요. 소화가 안 돼서요. 소화? 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스트레스? 일 때문에? 아니요. 개인적인 일이요. 혹시 여자 문제?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슷해요. 그래? 누군데? 형한테 말해봐. 조언해줄게. 아니에요, 형님.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왜? 우리 사이인데. 10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형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네. 죄송해요. 더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남은 세 사람의 대화와 단 둘만의 호칭. 결정적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제 차 블랙박스였죠. 한 달 전 우리 가족과 준호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날이 있었습니다. 제 차에 아내와 아들 그리고 준호가 함께 탔었죠. 블랙박스는 주차장에서도 계속 녹화됩니다. 그리고 차 안 대화도 녹음되죠. 저는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저와 아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아빠, 나 화장실 급해. 그래, 같이 가자. 여보, 준호 너희는 천천히 와. 응, 알았어. 차 안에 아내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약 3분간요. 저는 그 3분의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오빠 아까 문자 봤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라고 불렀어요. 응, 봤어.
근데 형님 계셔서 답장 못했어. 알아. 조심해야지. 누나 미안해. 형님한테.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알아. 근데 너 보면 자꾸. 나도 그래. 누나 생각만 나. 침묵. 오빠. 응? 사랑해. 나도 누나. 저는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차 안에서 제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둘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2달 전 제가 출장 간 날 준호가 우리 집에 온 기록이 있었어요. 아내는 준호를 태우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죠. 준호야, 오늘 어디 가고 싶어? 누나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럼 우리 지난번 그 카페 갈까? 좋아요. 거기 좋았어. 형님. 언제 오시지? 모레. 걱정하지 마. 죄책감 들어요. 형님한테. 나도. 근데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됐는걸. 누나는 후회 안 해요? 후회. 해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너랑 있으면 행복해. 나도요, 누나.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오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형님한테 말해야 할까?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누나.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1시간 분량의 녹음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다 들었어요. 고문 같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을 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준호 자주 만나?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 아니, 별로.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뭘? 알아? 너랑 준호. 다 알고 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냐고? 증거가 수두룩해. 블랙박스에 다 녹음돼 있어. 너희가 나눈 대화, 서로 사랑한다고 한 말 전부.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 어떻게 시작됐는데?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준호가 자주 와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항상 바빴잖아. 야근하고 출장 가고. 나는 혼자 집에서 외로웠어. 그래서 내 후배랑 바람을 피운 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6개월 동안이나? 저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누나.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모르게야? 계획적으로 만나고 호텔도 가고 차 안에서 키스도 하고. 봤어? 다 봤어. 너희가 레스토랑 가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손잡고 걷는 것도.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잖아. 뭐? 항상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동생처럼 아낀 후배랑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할 거야. 여기로 오라고. 안 돼. 왜? 이제 와서 숨기게?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형이야. 지금 우리 집으로 와. 할 말 있어. 네, 형님.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날 가장 먼저 배신한 사람은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들어와. 준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보고 잠시 눈을 마주쳤죠. 앉아.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야. 네, 형님. 10년 알고 지낸 사이지? 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챙겨줬어. 업무 가르쳐주고 회식 자리에서 술 막아주고 승진할 수 있게 도와줬어. 집에도 초대하고 명절에 혼자 있지 말라고 우리 가족이랑 보내게 했어.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생일이면 선물도 주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집 열쇠까지 줬어. 완전히 믿었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는 그 모든 신뢰를 배신했어.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지.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왜 하필 수진이었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그럼 형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형님이 출장 가시고 야근하실 때 형수님은 항상 혼자셨잖아요. 그래서 동정심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형님 대신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사랑으로 바뀐 건데? 준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형수님이 우울해하셨어요. 형님이 크리스마스에도 출장 가셔서 저는 기억났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출장으로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내지 못했던 거요. 그래서 내가 형수님을 찾아뵀어요. 혼자 계실까봐. 저녁 같이 드시자고. 그때부터? 아니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형수님이 우시더라고요. 형님이 보고 싶다고 외롭다고.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준호한테 기댔어. 당신이 없으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후배랑 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거였으면 세상에 불륜이 없겠지. 저는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준호야, 너 블랙박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진이한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 무슨 방법? 나랑 이혼시키고 너랑 결혼하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10년이야, 10년. 내가 너한테 쏟은 시간이. 그걸 이렇게 배신하니? 준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10년간의 신뢰를? 가족 같았던 관계를? 내 아내를 빼앗은 걸?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수진아, 여기 서명해. 당신, 넌 준호랑 살아. 원하던 거잖아. 아니야. 나는. 그럼 뭐야? 둘 다 가지려고?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너는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사표 써. 형님, 내가 너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지옥이 될 것 같아? 당장 사표 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열쇠. 당장 내놔. 준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10년이야. 10년.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죠. 일주일 후. 준호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났죠. 아내와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요.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빠, 준호 삼촌은 왜 안 와? 삼촌은 이제 바빠서 못 와. 왜? 나랑 게임하기로 했는데. 미안해, 아들아. 삼촌이 약속을 지킬 수 없대. 아들은 슬퍼했습니다. 준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게 가장 화가 났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에게도 상처를 줬어요. 한 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고 이유는 몰랐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준호는 왜 갑자기 그만뒀어요? 개인 사정이래.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3개월 후, 우연히 준호와 아내를 봤습니다. 카페에서요.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저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10년이었는데 제가 동생처럼 아낀 사람,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 그 모든 시간이 이렇게 끝나다니. 에필로그 마이너스 6개월 후 아들과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빠, 나 축구 배우고 싶어. 그래? 좋아. 등록해 줄게. 아빠가 같이 연습해줘? 그럼. 주말마다 하자. 아들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죠. 부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멘토링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믿어도 될까?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한데? 업무 프로세스 좀 배우고 싶어요. 알았어. 천천히 알려줄게. 신입사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했어요. 참, 한 가지만 기억해. 회사 일과 사생활은 철저히 구분하는 거야. 네, 부장님. 그리고 선을 넘지 마. 절대로. 네. 아무것도 아니야. 일이나 배우자. 저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0년. 10년이 뭐였을까? 제가 쏟은 시간, 애정, 신뢰.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다가 변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가장 먼저 나를 배신한 사람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신뢰는 쌓는데 10년, 무너지는데 10초.